자, 여러분들 드디어 내일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설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해주면 다음 주는 클리닉이 없어요. 알겠죠? 다음 주는 클리닉이 없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븐데이즈 풀어보시면은 선생님한테 뭐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그거 해서 분석지를 받아가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면 선생님이 그 자료를 그쵸 세븐데이즈 분석지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 문학이랑 독서를 하고 있는데 책들은 다 있죠? 문학 독서 다 있습니까? 문학이랑 독서 다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바로 문학 이제 고전 시간 세 번째 작품이죠. 그쵸? 바로 월운답각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월곡답가죠. 그쵸? 자, 연시도 작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설날이고 이제 명절이긴 하지만 여기서 아마 고3들쯤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쵸 시골에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지금 1분 1초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항상 유념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알뜰하게 1분 1초를 아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학 그쵸 페이지 월곡답각 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이제 평시조이자 이제 연시조 작품입니다. 여러 수의 작품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이제 그 옛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친구, 그 친구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실제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연시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만약에 등장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많은 수혜 작품이 실려있지만 여기서 일부만 실릴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여기 보면 1, 2, 4, 5, 6 이런 식으로 실려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실리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실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 연계라고 하는 게 반드시 소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시조나 이런 여러 편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같은 작품에서 다른 수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옛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 가끔 많은 즉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생긴 거는 어때? 똑같다, 동일하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난고라는 거죠. 바로 이 옛사람이 그렇죠? 화자가 어떻게 하는 대사?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옛사람이 바로 친구, 자신의 덫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옛사람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서리의 방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귀 내보신가 하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지금도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그것이 내 친구인가 하노라. 바로 이 옛사람이 어떤 존재? 바로 나의 친구이다.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는 첫 번째로 바로 뭐다? 옛사람이 그립다. 그렇죠?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고전 시가에서 이런 그 내용들은 사실 자연 친화적인 시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시조에서 보면 자연에 있는 대상들이 그것이 내 친구인가 하노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바로 뭐다 자연과 하나다라는 걸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는 바로 뭐다 그 자연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는 의미로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싶다? 바로 본받고 싶더라.
싶은 일종의 화자의 바람,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수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양자 하허만이 비노성적 아니하네라는 거죠. 자, 밑에 뜻을 보면은 내 모습이 그쵸 하허만이 못생겼나봐요 화자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노성적 아니하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바른 각신인네 다 웃고 다니거든. 자, 여기서 지금 분바른 각신인들은 어떻게 화자를 지금 어떻게 다 웃고 다닌다. 화자를 지금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은 유일하게 나에게 뭐라고 해줬다. 혼자서 곱다고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엊그제 지나간 분은 사실은 바로 누구다? 앞에 있었던 옛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유일하게, 그렇죠? 화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상으로도 바로 뭐다? 앞부분에 있었던 분바른 각신님들과 바로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서로 어떻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일반 사는 사람들은 내가 못생겼다고 굉장히 비웃었는데 그 엊그제 지나간 한 분만이 나에게 곱다는 말을 해주었다. 내 가치를 알아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4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청송으로 울을 삼고, 그죠?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흰 구름으로 담장을 두르고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청송으로 집을 완전히 울타리를 쌓아버렸고, 거기다가 백운, 흰 구름으로써 주변에 담장을 다 둘러버렸대요. 알겠습니까? 자, 이 네모친 것들,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전부 다 자연물을 나타내고 자연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울타리랑 담장을 쌓아버렸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혹은 속세와의 소통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속세와의 단절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속세와 단절해주는 하나의 매개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흰 구름으로 담장을 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전의 번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즉 핵심은 바로 뭐다?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내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속세와 단절을 추구하는 사람은 화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바로 내 번님의, 그렇죠? 태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석을 조심해야 돼. 왜? 선지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속세와의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 말도 안 되는 함정에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친구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이 내 번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바로 뭐다? 이게 앞에 있었던 옛사람이고, 그렇죠? 자, 이 네 번님은 바로 뭐다? 속세와 단절하고 바로 자연 속에 응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계속 봅시다. 그래서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전의 번님,
힘 중에 집념이 없으니, 그래서 집념은 바로 속세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그러한 속세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 사람, 내 친구의 마음에 집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내용을 살짝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좀 죽은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는 바로 뭐다? 저 산속에 묻혀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자꾸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다른 작품에서 옛사람은 주로 옛 성현들 를 의미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예전에 자기와 함께 놀았던 그 친구를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그 친구가 세상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5수로 보도록 합시다. 자,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래서 내 친구가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용추동은 그렇죠? 자, 바로 사실은 이거는 바로 뭐다? 화자가 사는 공간이자 일종의 속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친구가 사는 곳은 용추동 밖이다, 즉 속세 바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바로 뭐다? 구름다리 위에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친구는 지금 현재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귀신하고 사귀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다리 위를 일종의 바로 뭐다? 저승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반면에 용추동은 바로 뭐다? 이승의 의미도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바로 뭐다? 화자와 벗 사이에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합니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라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현실에서 친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밤마다 그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꿈속에서나 그 친구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일시적으로 화자와 벗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이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그죠? 자, 그런 거 유념을 하면서 자, 다음 수 제6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때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대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이 말은 바로 뭐다? 항상 친구가 어떻다? 너무 그립다, 생각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 사람이 덜 배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잊힐 적이 적다. 즉 친구에게 잘해주지 못한 후회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제7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뇌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산이 지금 매우 첩첩산중이고 구름도 굉장히 두껍게 깔려있더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고인의 집 땅이 달아도 볼성 없다. 즉 친구의 그 집 땅을 바라보고 싶은데 이 산과 구름에 막혀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모 친 거는 바로 뭐다? 화자와 바로 벗 사이에 장애물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려가지고 지금
내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의 집단이 달아도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고인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옛사람이자 저 화자의 벗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마음으로만 길을 알아두고 마음으로만 그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만큼 나는 그 친구가 바로 어떻다? 굉장히 그립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 구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넷이 가지런가라는 거죠. 그쵸? 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상산에 채지하러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은 뭡니까? 뜻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상산에 채지하러는 상산으로 지초를 뜯으러 고사, 상산사호를 두고 한 말이다라는 거죠. 즉, 설명에서부터 얘는 바로 뭐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 고사를 인용을 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상산사호를 두고 한 말. 상산사호는 중국 진시황 때 날들을 피해 산시성 상산에 들어가서 숨은 4명의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상산에 지초를 뜯으러 가는데 꼭 4명이 가야 하냐? 4명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서리법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상산에 지초를 캐러 굳이 4명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봅시다. 조칠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라는 거죠. 즉 쫓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그 뭡니까? 부디 넷이 그쵸? 갈 이유가 없는 까닭이 되는 것이고 그 까닭은 바로 뭐다? 화자와 벗 둘이면 어떻더라? 충분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뭐다? 상산사호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꼭 4명이 필요가 없다.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 라고 해서 벗과 이렇게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다? 굉장히 어지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바로 뭐다? 속세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화자는 이 속세의 일에 대해서 긍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어지럽다고 했잖아요. 어지럽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듣도 보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속세와 단절된 삶은 친구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수죠. 자,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바로 뭐다? 앞에 주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주체는 누구? 바로 벗입니다. 즉 죽은 벗이 방장산 산기슭에서 신선님들과 놀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는 벗의 행적을 일종의 추측을 하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그래서 얼핏이라도 보거든 내 말 좀 전해주십시오. 산중에 타시는 청악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그래서 산중에서 타시는 청악, 일종의 신선의 이미지죠. 그 청악을
나도 타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의미는 바로 뭐다? 나도 그 철학을 타면서 살고 싶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신선과 같은 삶에 대한 일종의 이거는 화자예요. 소망을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화자는 바로 뭐다? 그 친구와 같이, 그쵸? 친구도 지금 죽은 상황에서, 그쵸? 그 친구가 마치 즉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자연 속에서 신선과 같은 삶을 친구와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이 정훈의 월곡답가라고 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고전시가, 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시조가 여러 편 실려있는 글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작품, 두류산 양단수를, 자, 많이 보던 작품이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두류산 양단수를 얘 듣고 이제 보니라는 거죠. 자, 두류산은 지금의 지리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양단수는 양갈래로 나누어진 강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옛날에는 듣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직접 봤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화자는 바로 두류산 양단수에 대해, 그렇죠? 대해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제로 그 모습을 본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안 보이나?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소식으로 듣기만 하다가 그 모습을 이제 와서 직접 봤는데 도화 뜬 맑은 물에 사냥조차 잠겼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도화는 바로 복숭아 꽃입니다. 즉 양단수 아까 두 갈래로 나뉘는 강물에 복숭아 꽃잎들이 막 그 뭡니까? 물에 떠가지고 흘러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뭐다? 산의 그림자조차 잠겼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하죠. 아이야. 자, 이제 대상을 부르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돈호법이라고 하고 일종의 이 아이는 바로 시적 청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저 돈호법은 대상을 부르는 표현법이고, 그렇죠? 그 아이한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물음이 어디요? 자, 여기서 물음은 바로 도교의 이상적인 공간이죠. 바로 물음 도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상향이죠. 자, 무릉도원은 도교에 나오는 이상적인 공간인데 신선이 산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무릉도원에는 바로 뭐다? 천도복숭아 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기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신선이 기른 천도복숭아를 하나를 따먹으면은 수명이 1000년이 늘어난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유기에 처음 보면은 손오공이 무릉도원에 침입해가지고 그 복숭아를 따먹다가 부처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바위소에 갇히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 일종의 가상의 공간인데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물에서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잎을 보고 무엇을? 무릉도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연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옌가 하노라 여기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로 뭐다? 화자는 그렇죠? 자신이 있는 바로 뭐다? 자신이 있는 공간 즉 두류산 양단수죠. 그래서 공간이 어디다? 무릉도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로 이곳이 무릉도원일 수는 없잖아요.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이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바로 만족감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는 미적 범주로 얘기하면 우암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문학에서 얘기하는 미적 범주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문학의 미적 범주. 자, 첫 번째는 숭고미. 자, 숭고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말 그대로 이상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숭고미라고 합니다. 즉, 이상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답다, 숭고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방금 했었던 오아미. 자, 오아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더라. 내가 추구하는 공간이 곧 여기더라. 그러니까 나의 현재가 너무 좋다라는 만족의 감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비장미. 자, 비장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바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로 인해 좌절하는 것을 우리는 비장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돌개미는 이거는 쉽죠. 말 그대로 해학, 웃긴 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아미가 드러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몇몇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두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그 중에서도 동사 10을 보게 되면은 겨울 노래 10편을 보게 되면은 간밤에 그 눈이 내리니까 경물이 달랐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눈이 내렸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의 경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만경유리, 앞에는 흰 천을 쫙 깔아놓은 것 같고 뒤에는 천처곡산, 뒤에는 마치 그 백옥을 1000개를 묶어놓은 것 같이 산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겐가 불겐가 인간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선이 사는 세상인지 부처님이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인간 세상은 아닌 것 같구나. 즉 내가 추구하던 그곳인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아미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께 우리가 엮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현재 자기가 있는 조주산 양단수에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품 김천택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자, 요 1월 순공고는 옛날대로 있건만은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 1월 순건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요와 수는 바로 뭐다? 이거는 중국 요순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의 요순 시대는 여러분들 이거 고사 정도는 좀 알아두면 돼요. 중국의 요순 시대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태평성대입니다. 알겠죠? 이 시대는 너무나 시절이 태평하고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가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더라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요순 시대는 이꼴 바로 뭐다? 태평성대이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요 시대의 1월 해와 달, 순 시대의 건곤 하늘은 옛날대로 있건만은 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연은 바로 그 태평천하였던, 그쵸? 태평, 쓰기가 너무 힘드네. 쏘리. 인쇄로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다? 자연은 어때? 바로 태평 성대였던 바로 요순 시대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바로 뭐다? 영원성, 불변성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인사는 어이저리 달랐는 거라는 거죠. 자, 즉 바로 뭐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달라졌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로 뭐다? 인간은 어떻다?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변적이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고 일시성,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몸이 늦게 난 것, 이거는 이꼴 바로 뭐다? 화자가 요순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화자는 어떻게? 못내 슬퍼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바로 뭐다? 자신이 그렇게 태평성대에 태어나지 못한 게 슬프다. 그 말은 이꼴 바로 뭐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다. 불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태어나지 못한 게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두루산 양단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가장 핵심적인 화자의 태도 차이는 바로 뭐다? 앞에 가시의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 지금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 김천택은 바로 뭐다?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사설시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라는 거죠. 자, 남자가 이제 바로 뭐다? 공을 이루고 물러났대요.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관직에서 은퇴를 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은퇴입니다. 은퇴. 그래서 관직에서 은퇴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인천에 초당 짓고, 그래서 냇가에다가 지금 뭡니까? 초가집을 짓고, 망권서책 옆에 쌓고, 망권이나 되는 책을 내 옆에다가 쌓아두고, 천금준마 솔질하여, 굉장히 뭡니까? 천금과도 같이 굉장히 훌륭한 말을 살살 솔질을 하고, 그 다음 보람에 길을 들여두고, 매도 이제 뭡니까? 매사냥을 하고 즐기면서 살려고 길을 들여두고, 노복시켜 밭 갈리고 해서 노비를 시켜가지고 밭을 갈게 하고, 절대 가인 옆에 두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다 두고, 금준에 술을 부어, 금동이에 술을 부어서 벽오동 거문고 세 줄 얹어 무릎에 얹고, 그래서 벽오동, 거문고는 악기 이름인데 이것도 역시 새롭게 줄을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에 얹어놓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영론에 누웠으니 라고 해서 이제 바로 뭐다? 태평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장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열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모습이 어때? 강가에다 집 짓고, 요즘 한강뷰 집이 굉장히 비싸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강가에다가 한강뷰 집을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책도 비싸.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책 같은 경우도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혹은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해서 팔고, 이렇게 되는 책이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책을 만 권이나 옆에 두고,
말도 굉장히 좋은 말에 매도 기르고 노비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 그렇죠? 우리 남자애들 뭐 눈이 번쩍대이죠. 아름다운 여성을 옆에 두고 보면 금동이에 술을 부어서 먹으면서 막 연주나 악기를 연주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화자는 바로 뭐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듣기 좋은가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다? 보고 듣기에도 좋고 마음도 굉장히 즐겁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바로 뭐다? 현실에 대한 어떤 마음? 바로 만족감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었던 가 작품하고 다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화자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나 작품은 바로 뭐다? 현실에 불만족하는 태평성대가 아닌 현실에 굉장히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화자들 사이에 태도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천석의 시조. 너무나 잘 아는 시조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원천석은 이제 대표적인 생육신 중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생육신이 뭐한 사람입니까? 생육신. 바로 단종이 폐위됐을 때 사육신 같은 경우는 죽음으로 자신의 충절을 지켰던 그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하고 반면에 생육신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 뭡니까?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정치권을 떠나서 여전히 단종에 대한 그런 충성을 그 맹세했었던 그런 6명의 신하를 생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쏘리 잠깐 실수했다. 원천석은 고려 말 사람이에요. 그렇죠? 잠깐 실수했네요. 고려 말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성계 일파에서 반대했었던 착각했네요 순간. 그래서 반대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성계 일파에 대한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죠? 성상문하고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네요.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뉘라서 굽다고 하겠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눈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추운 겨울날 대나무라면은 바로 뭐야? 밖에 있는데 눈이 내려. 당연히 좋아 안 좋아요? 나무니까 못 움직이는데 거기다 눈까지 내리면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눈은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눈은 바로 뭐다? 이성계 일파를 의미한다. 즉 이성계 일파가 득세한 세상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자, 대는 바로 뭐다? 바로 대나무를 나타내고 이거는 지조, 절개를 상징하죠. 고전 작품에서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조, 절개를 상징합니다. 왜? 겨울에도 푸르륵을 유지하고 있는 변함없는 나무들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대나무가 눈이 맞아서 휘어진 건데 그거를 누가 굽었다고 하겠는가? 굽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어떻게 하고 있다? 즉 바로 이성계 일파의 득세로 그렇죠? 절개가 꺾인 듯 보여도 그렇죠?
절대 꺾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미 득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굽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굽을절이면, 그래서 굽어 있는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눈 속에 푸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서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이 대나무와 눈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색채 대비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구불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세한고절은, 그렇죠? 이 세한고절이 바로 뭐다? 이 작품의 핵심어죠. 핵심어이자 이게 대나무의 속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추위 속에서 고고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너는 바로 뭐다? 대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대나무에게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법을 썼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유념을 해줘야 돼요. 사물한테 사람에게 쓰는 인칭대명사를 쓰는 것도 의인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상을 어떻게 예찬하는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원천석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작장 이상의 시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연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간데라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뭔가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무엇이 놀라웠길래 임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뒀던 거라는 거야. 즉 바로 뭐다? 나는 꿈속에서나마 임을 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어떻게 빗소리 때문에 깨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빗소리는 바로 뭐다? 자, 얘는 일단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 빗소리는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저 꿈을 통해 임을 만나려는 것을 방해하는 소재다. 일종의 장애물과 같은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연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라웠길래 임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뒀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바로 이 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임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었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듣듯 하더라라는 거. 즉 바로 원래는 요렇게 그렇죠? 나뭇잎에 요렇게 뭡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또르륵 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에 구슬만 담겼는데 그것이 마치 뭐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하강적 이미지를 드러내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강적 이미지는 절대 긍정적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입니다. 왜? 하강은 기본적으로 눈물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눈물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바로 뭐다? 임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 물방울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임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연못에 비 오는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설시조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물한 회양금성 오리나무. 이물한 회양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 칡넝쿨이 되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다? 회양금성에 있는 오리나무가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 화자인 나는 바로 3, 4월에 있는 칡넝쿨이 되어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자, 되고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이 서로 반복이 되고 있는 대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뭐다? 여기서는 지금 다른 물체, 다른 물체가 되고 있는, 즉, 화자와 자기 자신을, 화자와 임을 어떻게 다른 물체가 되는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 일종의 이런 걸 우리가 몸바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우는 시 중에 그 한용우님의 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다른 대상으로 딤을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는 몸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바로 몸바꿈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화자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그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몸바꿈이라고 하고, 이런 건 일종의 약간 참신한 설정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넝쿨이 되어가지고 그 나무의 그 칙이 납검이 남이 감듯, 그래서 바로 뭐다? 그 나무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오리나무인 임을 상징하고, 그 칙은 바로 뭐다? 화자가 되는 칡넝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납거미가 나비를 감듯이, 거미가 곤충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곤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막 이렇게 감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임을 어떻게 완전히 올가매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굉장히 호러 영화가 되죠. 그래서 납검이 나비를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로 풀어 옳게 풀어 옳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칭칭, 그죠? 그 다음에 찬찬, 휘휘, 이런 것들은 지금 뭐다? 바로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칡넝쿨이 돼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아주 그냥 칭칭칭칭 다 감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동서딸 바람비 눈소리를 아무리 맞은 듯 떨어질 줄 있으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딸 바람비 눈소리를 아무리 맞더라도 나는 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와 눈소리는 역시 바로 뭐다? 임과 화자 사이를 갈라놓는 일종의 장애물, 다음 시련, 고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화자는 바로 뭐다? 아무리 맞은 듯 떨어질 줄이 있겠느냐,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일종의 의지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 임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설시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합시다. 송순의 면왕정가 보도록 합시다. 이 송순의 면왕정가는 실제로 이제 자연 친화의 대표적인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작품들 중에 그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렇죠? 그 관동별곡에도 영향을 줬었던 그 대표적인 자연 친화 작품입니다. 가사 작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와 재월봉이 되었거늘. 즉 무등산 자락이 요렇게 막 산이 요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자락이 요렇게 떨어져 와서 여기서 동떨어진 곳에 재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요렇게 이루어졌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주체는 무슨 짐작을 하느라 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재월봉입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렇게 넓은 들판에 갑자기 얘가 혼자서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것은 바로 뭐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길래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일종의 의인법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뭐다? 이를 통해서 바로 대상에 대한 친근감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왜? 여러분들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할 때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재월봉이 무슨 생각하나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재월봉에 대한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버렸는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어 머리를 얹었으니. 자, 그래서 이 들에는 일곱 구비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갔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구비에 재월봉이 이렇게 솟아있다는 거야. 그 모습이 바로 뭐다? 늙은 용과 같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늙은 용이 바로 뭐다? 위에 있었던 재월봉을 이야기하고 그 재월봉이 바로 뭐다? 늙은 용이 방금 막 갓 잠에서 깨어가지고 머리를 얹었으니. 자,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그래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아기, 그쵸?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버렸는 듯이란가. 자, 여기서 그 재월봉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다?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쵸? 이상한 상상하면 안 돼요. 자,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치? 그 정자의 모습이 어떻더라? 마치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것 같구나.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자가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인 면왕정을 이야기를 해요. 제목이 면왕정가잖아요. 그죠?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더라? 마치 구름탄 청아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쫙 펼친 것 같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면왕정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 묘사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재월봉이 이렇게 참 그림처럼 펼쳐졌는데 여기에 정자가, 그쵸? 우리나라 건축물이 어때? 그 처마 끝이 요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자가 요렇게 있으니까 마치 뭐다? 학이 날개를 펴고 뭡니까? 청학이 그 산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자, 계속 봅시다. 자, 옥청산, 영천산 내린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우르리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자, 요 표현이 바로 뭐다?
관동멸곡에 영향을 줬던 그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넓거든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그 말은 바로 뭐다? 요 강물은 넓고 길고 푸르고 흰 모든 것을 다 어떻다?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대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죠. 그렇죠? 바로 강물의 일종의 완벽한 모습을 예찬하는 그러한 태도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동묘록도 보면은 그 산봉우리를 묘사하는데 섰거든 솟지마나, 그쵸? 좋거든 말띠마나 이럽니다. 그래서 섰거든 솟지나 말지, 그러니까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맑고, 그러니까 섰고 솟고 맑고 깨끗하고 이걸 모든 걸 다 갖췄다 이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이 관동별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여기서도 대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듯이 지규법이죠. 그렇죠? 역시 바로 뭐다? 강물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느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강가의 그런 전경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강물은 바로 뭐다? 굉장히 막 흘러내려서 막 굉장히 맑고 희고 푸르고 이런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마치 용 두 마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는 바로 뭐다? 모래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러기들이 날랐다가 앉았다가 막 굉장히 분주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자, 넓은 길은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은, 자, 그래서 넓은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바깥에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바로 뭐다? 두르고 꽂은 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있더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뭐다?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지 병풍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마치 뭐다? 그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만큼 산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까지 꺽쇠로 표시하고,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열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봉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송산이 허공에 버렸으니라는 거.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자기 주변에 이 수많은 산봉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마치 그림과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뭐다? 우뚝 섰는 것이 추월산의 머리를 이루고, 그 외에도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이렇게 옆에 펼쳐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다양한 산봉우리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B 부분에서 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뭐다? 산고무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A 부분에서는 뭡니까? 그 면왕정이라는 정자 근처에 흐르는 냇물을, 하천 강물을 굉장히 묘사를 했다면은 B에서는 산고무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와 가까이 푸른 절벽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많기도 많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화자의 뭡니까? 시선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전에는 저기 펼쳐진 산봉우리, 저기 아래에 흐르고 있는 물, 이런 걸 묘사했거든요. 정지에서 바라보면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 부분에서는 원경, 멀리 있는 경치를 묘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가까이 있는 근경의 경치를 묘사하기 시작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유념을 두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흰 구름, 뿌연 연하, 그죠? 흰 구름, 뿌연 안개, 그죠? 푸른 것은 산람이라라는 거죠. 자, 산람이 바로 뭡니까? 뜻을 보게 되면 산아지랑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그리고 푸른 것은 산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산에서 아지랑이가 피어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자, 흰 구름, 그 다음에 그 안개와 노을, 산람이 푸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색채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절이 언제다? 바로 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 겨울에 얼었던 땅이 이제 뭡니까?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면서 녹아내리게 되고 그것이 아지랑이처럼 막 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아양을 떠는 주체는 바로 누구다? 바로 위에 있었던 흰 구름, 그 다음에 연하, 산람, 얘네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바로 뭐다? 굉장히 아양을 떠는구나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화자가 아양을 떠는 게 아닙니다. 수염 독수룩 한 아저씨가 아양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거 유념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그쵸? 자, 위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굵으락 옅으락 짙으락. 그쵸? 여기서도 뭐뭐으락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푸르락 옅으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으락을 반복을 함으로써 굉장히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이게 아니죠. 그래서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저 뿌리네 라는 거. 즉 바로 뭐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뭡니까? 흰구름, 안개, 노을, 그 다음에 산아지랑이들이 살살 피어나오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아양을 떨던데 이것들이 어떻게 쭉 광야로 이제 펼쳐져 가더니 그것이 바로 뭐다?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석양과 섞여가지고 이제는 가랑비마저, 봄비마저 뿌리고 있구나. 가마를 급히 타고, 자, 여기서 가마를 탄다는 거는 화자의 신분이 바로 무엇이다?
양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라는 거야. 지금 푸르름 속에서 우는 꾀꼬리는 교태에 겨워서 하는구나. 지금 봄이 왔다는 그 즐거움에 흠뻑 빠진 사람은 사실은 누구다?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꾀꼬리는 바로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봄이 온 그 흥겨움에 빠진 사람은 사실은 화자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상춘곡 같은 작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춘곡에서도 보면 바로 뭡니까? 숯불에 우는 새는 그 뭡니까? 춘기를 못 내겨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봄의 기운에 그렇게 흥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꾀꼬리에다가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무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자, 이제 녹음이 짙어졌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절이 언제다? 이제는 여름이 되었구나. 그래서 봄에서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변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뭐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경에서 금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둘째는 바로 뭐였다? 봄에서 여름으로. 뒤에 보면 이제 미리 스포일러 얘기해주면 가을과 겨울도 나와요. 알겠죠? 즉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면 작품을 훨씬 더 재밌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재미는 없겠지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다란 난간에서 김조름을 내어 펴니 무리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라는 거죠. 자, 서리가 이제 내리고 있다.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된설이 거친 후에 산의 빛깔이 마치 금으로 수놓은 비단과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여기서는 영탄의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황후는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쳤는가? 온 세상에 저렇게 누런 구름이 펼쳐져 있는가? 진짜로 구름이 누렇게 보다는 가을이 되면 어때요? 단풍이 막 지고 곡식도 누렇게 익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계절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해서 어부는 바로 물고기 잡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어부가 우리 한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긴 해요.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나 고전 작품에 등장하는 어부는 물고기 어자에 아비부자를 쓰는 어부고, 이거는 물고기 잡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 즉 자연 신화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고기 어자에 지아비 부자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 물고기 잡는 걸 생계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연 속에서 이제 그 자연을 즐기고 있는 그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라는 거. 근데 어부의 피리소리가 지금 흥겨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흥겨우니까 이렇게 흥겹다고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어부피리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묻혔건을 조물주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내니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아래 버렸구나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초목이 다 이제 졌어. 그렇죠?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거기에 바로 뭐다?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온 세상이 얼음과 눈으로 꾸며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절이 언제다? 바로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면학전가라는 작품은 바로 어떻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도 맞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구나. 온 세상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멋진 경치를 가지고 있구나.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여기서 인간 세상은 바로 어디?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인 속세를 상징하겠죠. 그런데 이 속세를 떠났는데도 내 몸이 너무 바쁘더래요. 그렇죠? 쉴 틈이 없대요. 왜 그런지 봅시다.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살인문 뉘 닫으며 진코신랑 뉘 쓸려뇨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화자가 인간 세상을 떠나왔는데, 그렇죠? 너무 몸이 바빠서 쉴 틈이 없대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고 달도 맞고 싶고 밤도 죽고 싶고 고기도 낳고 싶고 살인문 닫고 이제 꽃이 지면 그것도 누가 쓸어야 되며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즉 아침에 모자라니까 저녁에도 이 자연을 즐기는 일을 할 것이다.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오늘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시간이 넉넉하겠는가.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뒷부분에서는 바로 대꾸와 열거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대꾸와 열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그쵸? 인간, 세상, 즉 속세를 떠났어도 바쁜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연을 즐길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화자는 싫다 아니다? 싫지 않고 좋다. 버릴 일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바로 뭐다? 오히려 좋아 해가지고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만족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즉 바로 뭐다? 나 혼자 즐기기에도 이렇게 쉴 틈이 없는데 이곳에 오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느냐? 알리겠다, 안 알리겠다? 안 알리겠다는 거야. 자, 예전에 한번 수능 모의고사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 자연 친화의 작품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자연 속에서 화자가 지니는 태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작품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쉴 사이가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서리의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다? 타인에게 그쵸? 바로 화자의 즐거움 혹은 자연 속의 삶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이 화자는 이런 자연의 즐거움을 타인과 공유할 의지나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충곡에 보면 뭡니까?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바로 뭐다? 이웃과 함께 자연을 나누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충곡의 화자는 바로 뭐다? 똑같은 자연 친화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타인과 그거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면왕정가의 화자는 바로 뭐다? 이 오는 길을 알리겠느냐? 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혼자만 즐기겠다라는 그런 태도의 모습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묻는 문제, 태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면서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지 혼자 즐긴다고 지팡이가 무디어 간다는 거죠.
자,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소냐? 왕따는 아닌가 봐요. 그쵸? 술이 있으니까 친구가 없겠느냐? 굉장히 낙천적이고 풍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말 그대로 이제 술 취해가지고 꼬장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술 취해서 이제 뭡니까? 강가에서 어허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즉 이렇게 술 먹고 자연스레서 즐기니까 어때? 근심도 없고 시름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부러운 삶이네요. 그렇죠? 자,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라는 거. 즉 바로 뭐다? 자, 다음 페이지였네요. 자,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태평성대구나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때가 그때로다라고 하는 건 화자, 이 화자 역시 바로 뭐다? 현실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종의 우아미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역시 마찬가지 뭐다? 신선이 어떠한가? 내가 마치 신선 같구나. 역시 자신의 신선과 동일시함으로써 어떻게?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여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즉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백이 살아온들, 이백은 이태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 소냐? 이것보다 더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화자는 화자 자신의 그렇죠? 삶 혹은 즐거움이 누구보다? 이태백보다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몸이 이러하온도 역군응이셨다. 자, 마지막에 분위기를 확 깨죠. 그렇죠? 자, 이거는 조선시대 양반 4대 부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바로 뭐냐? 앞에서 아무리 무슨 내용 노래를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마무리를 해요. 실제로 윤선도의 만음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이게 총 6수의 연시조인데 1수부터 5수까지는 전부 다 자연친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 6수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 내 분으로 이렇겠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는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 당시 양반 사대부들은 어떤 주제의 노래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이 면왕정가에서도 역시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이것과 완전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를 보게 되면 각 수마다 종장들이 이 몸이 뭐뭐하온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과도 함께 비교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눈이 더 커질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40분에 독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장실로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